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스케줄에 보면은, 일정에 보면은, 이 다음에 주제가 이제 설비라든지 재료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지난 시간과 연계시켜서, 내용을 조금 땡겨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도구하고 관련 지어서 도면을 그리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의 어떤 제도들, 어떤 건축법에 대한 얘기들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문제들 얘기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시간을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제도와 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말로는 똑같은 발음이지만 하나는 앞에는 제도,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제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한, 연건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서 소위 말하는 도면이라는 것을 제작하게 되는데, 도면을 그리는 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이제 들었냐 하면은, 건축의 어떤 시스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부단히 이제 양적인 어떤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많은 규제를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창기 원시인들이 이제 집을 질 때 당시에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계약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점점점 증대되고 사회적인 조건들이 달라지고 집 짓는 방식이 달라지고 재난재해에 대한 양상들이 달라지고 설비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달라지면서 건축에는 수많은 규제해야 될 내용들과 그다음에 그것을 충족해야 될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될 그런 기준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드린 저기 한자로 쓰여져 있는 바대로 작도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 계획자, 설계자와 집을 짓는 시공자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전달 수단이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도면을 그리는 것을 지칭합니다. 왕왕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컴퓨터 시대가 이제 되고 난 이후에 건축계에서도 이제 CAD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서 손으로 그리는 수작업의 도면들의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기계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옛날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을 찾든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의 성현의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춰봤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다들 여러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가 우리들의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것은 네이버와 구글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들을 왕왕 볼 수가 있죠. 마치 그것이 이제 옛날에 사전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방대한 양들의 정보들을 우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굉장히 첨단과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서구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들한테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이제 CAD 작업을 못하게 하고 수작업에 의해서 이제 도면을 그린다든지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을 손으로 만들어서 내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작업의 이면에는 이 첨단 장비들, 소위 인터넷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으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도면을 그리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도면을 가져다가 그 위에 다시 종이를 덮고 수작업을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변칙의 방법들, 이런 것들도 조금 요즘에는 왕왕 발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조건들이 변하면서 그거에 대해, 또는 과학과 기술이 이제 진보를 하면서
그것에 대응되는 건축의 어떤 법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도면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이제 변화됐는지에 대한 양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전적인 의미로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 또는 규범 혹은 국가와 사회 구조의 어떤 체제, 그다음에 제정된 법규 혹은 나라의 어떤 법칙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뭘 본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법천이라는 말이 있죠. 법천. 하늘의 뜻을 따른다. 법이라는 건 뭘 따른다는 건데, 우리가 만든 준칙, 또 규약들 같은 것을 이제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끊임 수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협약을 맺은 거죠. 공통적인 인식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정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도시를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이 거대한 도시, 인류가 만든 최대의 그 인공 구축물이라고 하는 도시도 수많은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불이라든지 빨간불 같은 것이 그런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만약에 빨간불을, 지금은 빨간불을 건너가지 않는 신호, 파란불을 건너가도 좋은 신호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만약에 다른 사회에서는 뭐 빨간불은 건너가는 거, 녹색의 불은 건너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또 그 사회는 그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제 좌측 통행을 하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좌측 통행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측 통행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우측 통행으로 전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또 다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측 통행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좌측 통행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경과 오사카가 우측과 좌측 통행의 그 방향들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약속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통의 인식하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건축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물론 그 새로운 어떤 과학과 기술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대두되는 제도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다른 나라하고의 교류 속에서 또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 규칙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소파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 미국 군인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근대 시대로 가게 되면 조계지, 그에 말하면 외국인들의 전용 거류지 같은 경우에도 조계지에 규칙이 따로 있어서 그 조계지는 치외법권 지역이 돼서 해당 국가의 어떤 그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조차를 한 나라, 조계지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법령을 따른다라는 이런 또 새로운 국가 속의 국가라는 어떤 것들도 존재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비슷한 말로는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고, 법칙, 법제, 법도, 법규, 조직, 체계 뭐 이런 얘기들이 등등 이 그 제도라는 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나와 있듯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다. 저 같은 사람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제도권에 있는 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망 제야의 학자들이 이제 제도권 학자들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고 제도권 학자들의 무능함을 탓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는, 제도권과 제야 사이의 어떤 그 갈등의 구조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영역 혹은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제야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가 다 존중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제도권은 제도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제야는 제야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갈등의 어떤 구조라기보다는 그런 것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권과 제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서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용들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비제도권에 있는 것으로서 종종 시민단체들을 많이 얘기를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이 시민단체의 그 활동들이 대단히 왕성하고 상당히 많은 영향력들을 제도권 이상으로 발휘하는 것들을 이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어떤 출발점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은 또 제도권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조직의 움직임 속에서 규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경직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경직된 부분을 이 제야, 소위 말하는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흡수해서 같이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제도, 건축법을 또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건축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라든지 건축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속성들이라든지 건축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말까지 유행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설계하는 것은 건축가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법의 적용만 받아도 저절로 집이 된다라는 이런 말까지 풍자적으로 이제 그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뭐 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붕의 경사도가 이제 결정이 된다든지 인동 간격 때문에 배치가 달라진다든지 뭐 간단한 예로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고도 제한에 의해서 집의 높이가 이제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 그다음에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 또는 설비에 대한 어떤 규제들, 뭐 창문 그다음 방화에 대한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층수를 어떻게 높인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 또는 어떤 용적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굉장히 이 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그 26년도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에 8월 18일자의 기록에 보면 주택제도의 장단점에서 거기 보면은 버들쇠라고 하는 필명으로 이런 글이 하나 이제 수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의 제도에 대한 문제죠. 주택제도에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주택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거죠. 우리가 그 옛날 고전을 들여다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서 그 기록에서부터 가서 옥사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계속 조선시대에도 뭐 집에 대한 규제들은 쭉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었던 거죠. 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시에 이제 이 주택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고전 전통시대에는 주로 그 신분의 어떤 그 표상이 바로 주택이었기 때문에 집이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의 양태들이 결정이 되고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됐기 때문에 집의 규모라든지 대지의 면적이라든지 집의 높이라든지 칸의 숫자라든지 하는 것들로 일반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 이후가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제 건축 제도들이, 주택 제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 첫 단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양의 건축 제도는 경성에 비하여 매우 다르다. 서울에 이르면 대체로 건축 제도가 남향집에 서상방으로 서방에 부엌이 있어 가지고 안방이 일자로 그에 붙어 있고 안방 머리부터 마루가 시작되어 꺾여 난방을 하였으며 그에 연하여 건넌방이 있고 건넌방 머리에 높은 마루가 달려 큰 마루가 꺾여 연하였으며 뜰 아래 방이 서방을 향하여 동방에 놓이고 그 뒤로 사랑이 있고 북방 즉 대청을 향하여 광이 있어 가지고 앞뒤가 횡돌아 미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건축 주택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른 건축의 어떤 그 배치와 양상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지방에 이제 주로 분포하는 도심지에 있는 미음자형의 주택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방의 주택 같은 경우는 더 다른 제도들을 가지고 있죠. 기후라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겹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마루의 구조가들이 덜 발달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 주택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제도들이죠. 관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적응해 오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그 조건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개 그 서울 지방의 지역들, 서울 도심지에 이제 이 서울 한양 중심으로 한성 중심, 경성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집들을 보면 대개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기역자나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은 역시 남향이 많은 모양이며 부엌이 서방향으로 꺾여 있는 데 가지고 해서 남향으로는 온도를 달고 있고, 마루는 모다 실마루로 역시 기역자형으로 온돌 앞에 달리고 있으니 뭐 이렇게 일자형으로 부엌이 중간에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북방, 평안도의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대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택 제도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49년도 해방 직후에 이제 해방된 지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족 보존과 수리에 관하여라고 해서 이 대통령의 담화가 이렇게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건축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라마다 처음에 한번 시작을 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건축 제도를 보아 그 나라의 개명한 정도를 판단하여 하나니 우리는 중일 양국 사이에서 우리가 새로이 발명해서 문명 진보에 공헌한 것도 여러 가지이지만 중국 제도를 받아다가 개량해서 더 낫게 만든 것이 또 여러 가지인데, 역대 궁실 사찰 등은 가장 우리의 특색에 있어서 고대 문명의 발전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으나 일본이 우리를 속박한 이후로 우리와 이왕의 건물은 다른 그 방식으로 이제 파상, 그러니까 되었다는 거죠. 파괴가 됐다도록 만들어 놓고 저희 그 모본을 강제로 이제 소개시켜 가지고 한인들로 하여금 우리 고대 문명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건축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간단히 나와 있죠. 여기 첫 마디에 보면은 나라마다 건축 제도를 보아 그 나라의 개명한 정도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도 한 국가의 어떤 문명의 그 양상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고적 보존에 관한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명 국가는 문명 국가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들이 있는 것이고, 후진 국가는 후진 국가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그 문명화된 국가이고 개명한 국가, 소위 발달한 어떤 선진 국가냐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아일보 76년도에 이제 기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정 건축법에 대한 시행령이 하나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각종 저축보험 건축 제도에 관하여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또 하나는 이제 밑에 보면은 중요한 거로 삼각표를 해놓고 그린벨트 내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건축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강제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그 우리 한국에서 이 건축에 관련된 그 제도로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밑에 나오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그린벨트 내에 건축 규제,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들이 대단히 그 강력한 힘을 오랫동안 발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법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이 그린벨트를 설정하여서 운영했던 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탁월한 어떤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린벨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이 됐었을 것이고, 도시와 도시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도 뭐 악법이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또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 때문에 그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잘못 훼손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당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오늘날에까지도 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규제 이 둘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편의에 따라서 그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개정이 되는 거죠. 운영해보다가 이게 모순이 발견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나오면 다시 고치게 되고, 또 이제 뭐 어떤 것들은 그 규제할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사문화될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로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될 것들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건축법은 부단히 끊임없이 이제 수정 보완돼 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 에피소드 같은 얘기를 좀 드린다면은, 과거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건축법이라는 걸 인터넷으로 이제 다 보겠지만, 과거에는 건축법을 만드는 건축법규책,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건축법규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기사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이제 건축법을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또 근데 건축법이 매년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건축법규책을 이제 사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건축법규가 아주 그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날리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한양대학교에 계셨던 전경배 교수님이라는 분과 그분의 제자인 윤충열 교수님이라는, 지금은 이제 원광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당시는 이제 그 밑에서 박사, 석박사 과정을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었죠. 그 두 분이 이제 쓴 건축법규책이 있습니다. 그게 세진사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베스트셀러로 건축책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가운데, 뭐 제일 많이 팔린 책 1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거의 그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년 개정이 되니까 전국에 있는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시공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전부 그걸 샀어야 되는 거죠. 또 학생들도 그 책을 이제 매번 사서 봤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쇄도 그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책을 냈던 세진사라는 출판사, 지금도 이제 세진사가 있지만 문형진 그 사장님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공주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고, 출판 사업을 정말 숙명적으로 하시는 굉장히 모범적인 출판인 중에 한 분이죠. 또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책을 또 많이 내주셨고, 또 큰 그 대가 없이 어려운 책들, 팔리지 않는 책들을 많이 내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책으로 굉장히 많은 또 돈을 벌으셨죠. 그리고 또 윤충열 선생님하고 이제 그 전경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인쇄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분 중에 하나고.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온 바들 이런 그 건축법이라는 거는 이제 필수로 다 이해를 해야 됐던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 해설한 해설집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그런 그 과목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부의 시간들을 거기에 이제 투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시험도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시험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지금도 뭐 건축법규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주어진 대지와 그 지으려는 집에 대한 것들, 또는 거기에 그 땅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건축법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지, 도시계획법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체크하는 일들이 아마 설계에 임할 때 제일 먼저, 또는 어떤 대지를 가지고 뭔가 연구원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도시계획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우리가 건축과를 다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건축법에 좀 무심한 경우도 있죠. 지금은 뭐 대학에서 건축법을 아마 안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건 정말 그 인류대학에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공부를 하는 잘하는 이 차원 높은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는 건축법을 무슨 학교에서 그 중고등학교처럼 강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는 이 건축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건축법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그 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정관들은 다 이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읽어보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이거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대지, 주어진 땅과 집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 유도를 해서 사람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구조 설비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 미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향상시킨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겠죠. 그것을 향해서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증진이 되도록 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왕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뭐 빨간 글씨도 중요해서 제가 쳐놨지만은 제일 중요한 말은 공공의 복리입니다. 공공의 복리.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뭐 건축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 집 짓는 데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그 주변 상황들이 같이 동반으로 상승을 해서 공공의 이익이 좀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왕왕 그렇지가 않죠. 남의 것을 침해해서라도 내 것을 좀 드러나게 하고 싶고,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 건축법을 교묘하게 회피해서 내 것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옆집과 타협을 하고 옆집과 공동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택, 건축과 그 땅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자본주의 논리로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것들은 그런 규정이 이 건축법이라고 기껏 얘기를 해놓고, 목적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실제는 적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왕 얘기를 하지만은 제도도 좋고, 무슨 뭐 어떤 규정도 좋고, 뭐 법령도 좋고, 다 이런, 근데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제정하는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법규들이 매년 규정들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그 만들 때는 하나의 어떤 타겟을 가지고 만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길 가다가 뭐 침 뱉으면 벌금을 문다, 꽁초를 버리면 어떻게 한다,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한다. 그 제정은 하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일부 그 재수없는, 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벌금을 내고 규제를 받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규정이 있고 어디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쩌다 또 단속이 나와도 그건 어쩌다 한번 나오는, 불특정한 날에 나오는 단속이기 때문에 운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더 중요한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재수가 없다는 거죠.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법치사회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그 발상이고, 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 주차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차를 안 하는데 수시로 다들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한번 갑자기 주차 단속을 나와서 딱지를 떼요. 근데 그날 걸린 사람만 재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아무 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법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거를 집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법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그 건축법을 피해가지고, 그 규정을 피하고 교묘하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홈들, 그 공간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극대화시킨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느냐라는 것을 건축주들이 건축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그 제도,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런
법치사회로서의 어떤 그 기틀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라면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실천하는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 거겠죠. 저는 뭐 성당을 다니니까 가끔 이제 성당에 갈 때 보면은 굉장히 성당에 열심히 나가시는 그 신자분이세요. 나이도 들고 정말 그 성체 조배도 하시고 뭐 그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를 하고 온갖 그 성당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다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는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4차선 건널목이 4차선인데 뭐 큰 넓은 4차선이나 좀 좁은 4차선이죠. 근데 그 4차선을 한 번도 그분이 파란 불일 때 녹색에 불일 때 건너간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매번 그분 건너가는 걸 보면은 빨간 불일 때 아무 때나 그 건널목이 아닌 데로 항상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유유히 성당으로 향합니다. 또 집으로 오고 있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법을 지키는 어떤 그 수준들이. 그리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유치원에서나 이럴 때 보면 어렸을 때는 항상 건너고 갈 때는 주먹을 들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쪽 손을 올리고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다 그 훈련을 받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마음대로 위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감각들, 그런 것이 좀 개선이 될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좀 더 좋은 집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 규정대로 잘 지으면은 온전하게 이제 집이 될 텐데 항상 그거를 위반해서 짓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항상 뒤따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이제 일어나면은 인재가 많은 거죠. 인재가 사람들에 의한 그 재난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뭐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은 지금도 리모델링해도 쓸 수가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20, 30년에 지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왜 사용하지 못하고 다 부시냐 이거죠. 뭐 그런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건축과 건축법의 어떤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에 따라 변해된 그 법규들이 잘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실천하는 어떤 자세들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입니다. 앞으로 또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건축주로부터 설계 의뢰를 받아가지고 집이 지어져서 사용 승인하고 유지 관리가 되기까지의 그 일주기, 건축물의 주기를 갖다가 그 쭉 열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축계획의 심의라든지 허가 신청이라든지 허가 교부서를 받는다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실무를 한다든지 착공 신고를 하고 준공이 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등기 신청을 해서 자기 재산으로 등재하는 이런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데서는 장수명 주택, 건축물의 생애 주기를 좀 늘리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그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는 건물의 그 회전율이 너무나 짧으니까 불과 20, 30년이면 다 재건축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건축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양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의 각각의 어떤 그 건축법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무슨 뭐 미관법이 무슨 지구단위계획법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그 법령들이 여기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그 모순을 살펴보게 되면 여긴 분명히 건축 허가가 나서 착공 신고가 돼가지고 사용 승인이 나면 그것이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돼서 기재가 돼가지고 서류성으로 완전한 집의 모습을 소위 말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까지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한 국민이 되는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대두되는 것이 건물들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하느냐, 그리고 또 새 것처럼 유지를 시켜주느냐, 또 부족한 것들은 계속 순환을 하면 시켜가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제 사용 승인이 나야지 집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집들이 많죠. 그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나라 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 아닙니까?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그런 집들을
가사용 승인을 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방금 바로 목도하고 있듯이 잠실에 지어지는 그 초고층 건물의 그 쇼핑센터들 같은 경우도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가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일들은 굉장히 모순된 어떤 그 사회 구조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예 그런 규정들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부득이해서 편법을 하나 축적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많다 보니까 법 자체에 원래 취지들이 있는데 그런 삽입 조항들을 막 끼워 넣으면서 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건 좀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전문가들이라든지 이해 집단 사이에 생기게 되면은 그게 계속 끼어 들어가는 거죠. 끼어 들어가면 결국은 건축법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빠져나갈 구멍도 너무나 많고 또 어떤 그 편법을 갖다 조장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법의 변천사,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조항들이 어떻게 이제 사문화되고 어떻게 다시 개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좀 논문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우리 건축법이 이제 일제시대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 궤적 속에서 이제 있었는지 또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건축법 비슷한 어떤 상황 속에 놓인 나라들의 법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갖다가 야기시키는 근저에는 어떤 배경들이 깔려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그 분석이 될 때 또 우리가 앞으로 진행돼 나가는 건축법에 대한 제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그 프로세스, 이런 어떤 건축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뭐 어느 하나도 다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는 거죠.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것에 건축의 어떤 법령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쓰이고 있고 거기서 야기되는 모순들은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건 어떤 거고 원칙이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항상 고정돼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큰 원칙의 전제가 이제 확고부동한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나는 분들은 우리가 좀 더 그 지혜를 모아서 그 사회에 대응하는 어떤 관계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항상 법규는 뒤통수를 치죠. 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대비책을 만드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그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견해가지고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도 이 건축법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면을 그리는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이 3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당신이 지어질 집이 이런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시공자한테는 이 집은 이렇게 그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예를 보면은 도면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은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도행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행판. 전통 건축에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건데 도행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그 기둥에 위치하고 그 건물의 규모를 갖다 이렇게 표기한 그런 그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를 약간 적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간가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칸의 크기와 그 위치, 뭐 기둥이 박혀야 될 위치라든지 이 각 칸의 어떤 길이가 어느 게 결정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그려놓은 그 목수의 일종의 도면이죠. 목수의 도면이고 집이 이제 지어질 때 처음 만들어져야 될 그런 어떤 규모가 이제 확정이 될 때 그려지는 도면을 우리가 도행판이라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현장에서 나무판에다가 그리는 경향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어떤 과학적인 도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목수가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될 어떤 그 규모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일종의 어떤 계획 설계를 해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위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짜본 어떤 일종의 도면. 그래도 이대로 이제 또 집이 지어지긴 하지만 그
그런 것을 도형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장의 그림이 바로 현천도고 위에 있는 것이 도형판인데, 현천도는 말 그대로 실제 크기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도면을 그린 거죠. 실제 사이즈대로. 여기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창방 바깥에 이제 그림 만들어지는 일종의 보아지의 어떤 그 형태를 이제 그려놓은 그런 건데, 실제의 크기하고 똑같이 도면을 만든 겁니다. 이런 도면은 나무판으로도 만들고, 옛날에는 이제 뭐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이제 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 같은 어떤 옥수분들은 플라스틱 물론 이 늘어나고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이 수축과 여기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치는 않지만, 보통 나무판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러 번 활용을 하죠. 이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를 써야 될 때가 오면은 이제 그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현천도라고 그럽니다. 현천도는 다시 얘기하면 1대1로 모형을 만들듯이 1대1로 그 특정 부위의 부재를 갖다가 그린 도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천도에 따라서 본을 떠가지고 이제 이제 나무를 치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변화의 어떤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그런 현천도라든지 도형판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서양에 오게 되면 이제 20세기 초에 그 실제 설계 제도할 때 쓰는 이 도구하고 설계하는 장면들을 보면 뭐 이런 것이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T자에다 놓고 뭔가를 이제 하는, 선을 긋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밑에는 뭐 후대의 그런 거지만 기계 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발달된 제도판 위에서 좀 더 정확한 그림들, 또 세밀한 그림들을 그려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인터넷에 자료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찾은 건데, 그 유명한 서양의 르꼬르비지에 건축사무소의 설계실의 모습입니다. 아주 뭐 분위기가 대단하죠. 지금은 뭐 이런 설계실의 분위기를 이제 오늘날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도면들을 이제 그려서 하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설계 같은 경우는 기본 구상 같은 거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이제 실시 설계를 이제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면들을 우리가 이제 그려서 시공자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롭게 도면을 디테일 도면 상세도 같은 거를 또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뭐 형태들을 갖다 다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이제 물론 작은 규모의 집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그린다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듯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와 건축가와 건축 시공자, 그래서 건축가, 설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축주, 한쪽에는 건축주, 한쪽에는 시공자,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떤 그 언어로서 이제 쓰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결과물로 나온 도면들입니다. 이 도면들은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이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리게 되죠. 그래서 뭐 건축주한테는 건축주에 맞게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야 될 것이고, 시공하는 사람들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을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모형을 만들죠. 또 모형까지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그 제도라는 것에 하나의 큰 범주 속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모형도 하나의 그 큰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죠.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입체 구조로 실제 지어지는 집이 어떤 모습인지를 3차원의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덕수궁의 석조전 같은 거를 이제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시공자들이 이제 도면을 읽지 못해서, 서양 도면을 읽지 못해가지고 모형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글도 이제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처럼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약속이고 규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그 약속의 부호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전통 건축도 마찬가지고, 전통 건축 나름대로의 이제 기호들이 있고, 이게 설계하는 현대 건축에는 현대 건축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게 언어기 때문에, 언어에는 물론 방언도 있고
뭐 그 표준어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면도 보면 표준어가 있고 방언이 있어요. 아마 보면 뭐 흥미로운 거지만.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 한양대학에 오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4학년 학생들이 5년제가 아닐 때 4년제일 때는 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학생들은 필수로 그 선생님들한테 소속이 돼서 역사에 흥미 있는 사람이 역사 선생한테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또 뭐 설계 쪽에 또 이론 쪽에 또 하신 분은 이론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해당 분야에서 논문을 이제 쓴 짧은 논문이지만 학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생한테 시킨 것 중에 하나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전통건축사무소의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양상을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로는 그거를 하라고 한 그 이면에는 이미 제가 그 각 설계 사무실의 도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쉽게 보니까는 정말 그 문화재 발주처는 하나예요. 발주처는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곳 하나인데 그려놓은 도면들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설계 사무실마다. 하다못해 이 방위 표시 하나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각각 자기 사무실 나름대로의 일만 한다면은 그게 자기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상징적인 거 부호처럼 쓰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납품 도면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표현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스케일 바를 넣는데 그 스케일 바 스케일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간단한 그런 것들이죠. 도면에 표기하는 중요한 건축 부재에 대한 어떤 그 표현 방법들도 제각기 다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방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이제 그런 방언들이 많아요. 표준어보다는 방언들이 많죠. 오늘날은 물론 좀 많이 그 바뀌긴 하였지만은 전통 건축에서는 또 그런 맹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이제 뭐 이런 장면들 지금 보면 굉장히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만 그때는 도면 한 장을 완성하는 게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였죠. 도면을 잘 그리는 사람이 또 이제 설계하는 계획을 잘하는 사람 못지않게 우대를 받던 시절도 또 있었고 하루에 몇 장의 도면을 그려내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또 판단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게 그 유럽의 이제 20년대 건축가의 설계실의 모습입니다. 그 도면을 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제도판 위에서 사람들이 설계를 그리는데 이것하고 이제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50년대 한양대 건축가의 설계실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고 저의 선배이긴 했던 분들이 좀 전에 봤던 이 서양 사람들, 20년대 유럽 사람들의 설계실하고 뭐 이거하고 제가 보기엔 그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설계 제도판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1학년 입학해가지고 이제 이런 지금 보는 저런 설계 제도판이 잠깐 이제 쓰인 적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제도판을 배정을 받으면 그 제도판 위에 이제 종이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종이를 한번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자기 전용 이제 제도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제도판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니은자를 이렇게 꺾어진 철제하고 목재하고 결합된 그런 작은 이제 제도판을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 아마 특별히 제도판을 어떤 걸 쓴 걸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뭐 그 다 컴퓨터 작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제도판들을 잘 쓰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약속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서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좀 선진국의 사례를 하나 얘기를 더 드린다면 또 뭐 전통 건축 부분에 그 옛날 전통 그 부분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몇 해 전에 이제 그 조인숙 소장님이라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다리건축사무소 소장님을 이제 하고 운영하시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의 어떤 도면 그리는 사례를 여러 번 학회에서 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역사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속 개보수가 됐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도면에 이제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색깔로 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들에 대한 원칙도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만 보면은 아 이거는 어느 시대의 그 재료, 어느 시대에 뭐 썼던 거, 뭐 이런 것들 그 시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한 번 보면 아 이 건물은 어느 시대에 걸쳐서 어떻게 어느 부위가
개보수가 됐구나라는 걸 한몫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때 보면은 누구든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통된 언어니까 그 언어는 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나라는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도면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잘 짜여진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유지되고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정도 그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결심해가지고 강제조항으로 시키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첫 단추 끼는 거를 잘 못하는 거죠. 첫 발을 디디는 거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늦었더라도 우리가 좀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면 그리는 장면은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본 이 제도를 하는 장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물론 저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질 않았고 뭐 동남아시아도 제가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제일 멀리 간 데가 뭐 저 문남성 대리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행기로 한 서너 시간 가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가는 데를 전 별로 타본 적이 없고 또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지만 제가 가본 범주의 어떤 대학들이나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 가장 그 인상 깊은 데가 이 교토대학 건축과 가츠라 캠퍼스에 있는 교토대학 건축과 설계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실의 모습인데 이 주변에 그 나가면 이제 이렇게 광장 넓은 광장들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 광장에 나가면 뭐 광장이라 큰 광장은 아닌데 그런 오픈 스페이스로 나가게 되면 멀리 그 교토 시내가 이렇게 이제 그 조망이 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교토대학교 그 가츠라 캠퍼스는 그 교토대를 이렇게 교토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산 둔덕 위에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건축가 건물들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자 그 작업하는 어떤 장소들은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랑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설계실은 항상 지저분하죠. 근데 그 지저분도 좀 정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면 찌꺼기 이런 거로 지저분한 그런 설계실하고 정말 작업의 결과물들이 쌓여 있는 그 설계실하고는 다르다는 게 그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죠. 우리도 강제 조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학부장이 뭐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뭐 다 음식을 배달하면 얼마를 내고 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 건축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전에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그건 정말 지성인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그런 그 규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들은 도대체 지성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는 학생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강제 조항이 붙고 나서 비로소 설계실과 담배 피우는 행위들이 규제가 되고 그 어떤 그 유지 관리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 대학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그런 문구들을 띄워내고라도 그 시스템들이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가의 어떤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극적인 얘기죠. 그리고 좀 암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모습을 추하게 만드는 그런 자화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설계실들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건축관의 건물 공간을 건축 설계실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설득력은 없긴 하지만은 뭐 앞으로 뭐 건물이 지어진다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규칙들이 이렇게 막 강제 조항들, 처벌 조항들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그 지성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런 사회 집단에서는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당장에 떼어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설계실은 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도를 하는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일본의 이누야마라고 하는 사람의 건축 설계실의 모습입니다. 단출해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은 큰 제도판이라든지 도면을 그리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 컴퓨터의 모니터와 컴퓨터 자판 뭐 이런 거 정도가 이제 도면을 그리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간혹 이제 보면은 뭐 스케치할 수 있는 어떤 그 종이들이 그나마 깔려 있으면은 좀 더 좀 옛날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대개 설계 사무실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간추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좀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불과 얼마 동안 사이에. 그 지난 시간에 도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도면을 그리는 어떤 그 제도의 그 용품으로서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아마 다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그 계산자라는 거, 지난번에 잠깐 얘기도 했지만 계산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이제 수목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들,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그 레트라 세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스티커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붙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글씨 붙이는 그런 장치들. 물론 이 이전에는 다 이제 수작업이 됐겠지만은 이것도 약간 어떤 중간 단계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점점 간편화돼 가는. 그래서 아마도 손으로 나무를 그렸던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야, 좀 편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아,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뜯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오늘날에는 뜯어 붙이고 그 손의 힘도 필요가 없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어떤 그 스토레이지, 그 어떤 창고에서 이제 꺼내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계산자, 컴퓨터, 이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계산기가 나오기 전에는 아주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설계할 때 이 계산자들이 이제 항상 필요한 거죠. 구조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될 때는 이게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 치수를 재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것 같은 지우개 판입니다. 연필로 많이 작업을 하니까 연필을 지울 때 이제 그 선만 이제 지워내기 위해서 저런 그 지우개 판 같은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해서 도면을 그릴 때 이와 같은 도구들이 동원이 돼서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어떤 진전된 상황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기증하신 겁니다. 기증. 60년대 학번에 계신 분이 이제 기증한 건데 32품짜리 최고급 켄트 일제 켄트 제독입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고가였을 텐데 아주 보존도 잘 돼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잠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선배분들이나 돌아가신 그 선배님들 또는 작고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유품들을 기증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 건축관이 지어지면 어느 한 공간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상설 전시도 하고 또는 교체 전시도 하면서 한양대 건축가의 어떤 역사를 좀 이렇게 조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그 제도기들을 제도하는 어떤 대의 모습, 거기서 어떻게 이제 제도를 하는지 뭐 이런 도면을 그릴 때 쓰는 도구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조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제도를 할 때, 도면을 그릴 때 쓰던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그 톰보우 이 볼펜 연필 같은 건 일제인데 건축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지금도 아마 연필하면 이 톰보우 연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필을 깎는 연필 깎기라든지 이거는 이제 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필 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필 심을 여기다 꽂고 이걸 통째로 꽂고 돌리면은 연필이 이제 뾰족하게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갈리게 됩니다. 갈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쓸 때 쓰는 것들인데 지금은 연필 자체를 안 쓰니까 뭐 이런 일을 이제 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면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손을 잡고 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초기에 그 수업 시간 할 때 건축가 손 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은 연필 잡는 법도 지금은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어떤 골무들이 나와서 써야 될 그런 지경이 되고 젓가락질도 이제 못하니까 젓가락질하는 연습하는 그런 도구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이 컴퓨터 두드리는 이것에만 지금 점점점 몰입돼 가는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잘 붙잡아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미진하다. 또 각자 그건 자기 개발로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일단 인식이 필요하게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성이 없으면은 뭐 그걸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을 그렸던 그 중요한 그 기구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입이라고 되어 있죠. 오구는 이 앞에 크기를 요 나사를 가지고 풀었다 조였다 해가지고 굵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잉크가 나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두께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게 선의 두께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니까 대단한 숙련된 그 기술이 없으면은 도면을 잘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거로 다 도면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로 그려진 도면들은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미학적 감각을, 선의 어떤 그 미학이 거기에는 잘 표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로트링으로 그린 거가 또 다르고, 그 뒤에 이제 컴퓨터로 그린 출력된 도면하고 보면 또 다른 어떤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손맛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도면을 그린다 하면은 이 오구로 도면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오구는 지금 아마 이걸 조절해서 제대로 선 굵기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면을 또 많이 그리다 보면 이 오구의 그 앞에 이 날들이, 앞에 그 뾰족한 부분들이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되면 또 그거를 숫돌에다 이제 갈아요. 그걸 또 가는 숫돌들도 이제 있죠. 가는 숫돌들도 나중에는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물론 새 걸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오래된 경우 그걸 갈아가지고 쓰는 그런 숫돌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구는 참 향수, 도면을 그려봤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향수가 젖은 그런 거죠. 또 저도 같은 경우도 막 오구를 그래서 오구를 써왔는데 저희 때 마침 로트링이라는 것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로트링이라는 것이 이제 좀 독일제 로트링 펜 같은 게 굵기를 조절하지 않고 이미 그 선 굵기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그 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로트링은 로트링 펜의 그 끝에 이 촉의 그 굵기가 이제 각각 제각기죠.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제 그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 좀 더 그 기계적인 맛으로 난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 로트링으로 그린 것만 해도 그래도 손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거니까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오구만큼은 그렇진 않지만 로트링은 그래도 좀 더 이제 정밀한 선들은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그 정확한 어떤 굵기 같은 거를 이제 좀 표현하는 데는 유리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2학년 때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때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요 교체기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구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오구는 이제 몇 번 선 긋는데 좀 사용을 해봤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주로 이제 이 로트링에 의존해가지고 도면을 그렸던 세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삼각자와 삼각 스케일, 뭐 계산자 이런 것들이 사용됐죠. 처음에는 이런 자들도 이건 비싸가지고 아무나 쓰지 못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런 자는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각도자죠. 각도자는 좀 비쌌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많이 못 구입을 했었고, 대개는 각도기 가지고 해서 요 두 개의 삼각자, 직각삼각자와 정삼각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스케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용품들이, 제도할 때 쓰는 용품들이 일제 아니면 독일제, 미국제 뭐 다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었죠. 여기 또 아니면 영국제 같은 거고, 대부분이 다 이제 일본제들을 많이 써. 국산은 거의 뭐 정확치가 않으니까 일단은 이 정밀 기기가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아주 많이 첨단 인류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밀 치수 같은 거를 측정하고 그리는 이런 자들 같은 거라든지 뭐 컴파스라든지 이런 그 제도하는 도구들의 어떤 시장들이 대부분 다 외국식의 제품들에 잠식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을지로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또 학교 뒤에 보면 이제 그 파는 문방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제 파시는 문방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사서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구조 계산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분업화 돼서 나눠져 있지만은 5, 60년대만 하더라도 구조 계산하던 사람이 설계하고 설계하던 사람이 구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국회의사당 그 건설지 같은 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이때는 뭐 구조 계산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는 뭐 건축 디자인하는 쪽에 가 있고 뭐 이게 굉장히 교체가 심해서 그 당시에는 구조 설계와 무슨 그 계획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뭐 도면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섞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섞여 있어.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런 계산자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썼고 또 뭐 구조 계산 잘 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디자인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비근한 예로 우리 학교에 작고하신 그 함성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함성권 교수님은 철근 콘크리트 분야 구조 쪽에서 아주 대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주 그 독보적인 어떤 그 명성을 날리고 책도 좋은 책을 많이 쓰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보면은 굉장히 큰 취미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 수채화 같은 거 스케치 해서 그림 그리는 걸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전에 제가 작고 교수님들 그 유품전을 할 때 그분이 그린 그 작업한 어디 여행 가서 그린 그림들을 여러 장 가져다 공학하면은 뭐 예술적 감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소양들이 이제 갖고 있던 그런 시대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좀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그 건축의 어떤 낭만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좀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좀 더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나왔던 계산자 같은 것들을 이제 대신했던 것이 이 공학 계산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작은 노트북 같은 컴퓨터도 쓰고 있지만 초창기에 그 컴퓨터인 애니악은 저렇게 방 하나를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그 공간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점점 이제 소형화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손목 시계 같은 그런 컴퓨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초소형화되는 그런 경향이 어디까지 소형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런 그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어떤 발명이었던 거죠. 어떤 저 컴퓨터, 애니악 컴퓨터가 있던 시대와 그 없던 시대의 어떤 그 양상들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건축 제도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아주 획을 긋는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도 컴퓨터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데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형화가 초소형의 어떤 그런 것으로 가지만 간혹 보면은 어떤 때는 이 적정 규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멈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같은 거 보면 휴대폰이 작은 거로 지향해서 가다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작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한 크기의 휴대폰들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이 자판을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또 그걸 읽어내는 어떤 그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요만한 그 핸드폰이 나왔다고 그거를 누구나 다 사려고 하지 않고 또 컴퓨터가 요만한 작은 초소형으로만 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보면은 항상 그 적정 규모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뭐 크기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적합한 최적의 어떤 상태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공학 계산기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 계산하는데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도면을 그릴 때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없을 시절은 더 이제 그 선들을 그리기가 어려웠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거는 모양자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운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형자는 주로 이제 곡선을 그리는 그런 도구죠. 곡선을 그리는 도구로서 설계할 때 이제 쓰는 자유곡선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곡선자, 운형자들이 나왔고 왼쪽에 있는 것은 모양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보통 빵빵이라고 그러죠.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빵빵이라고 부르는 그런 도구인데 이런 것들이 설계할 때 이제 많이 썼습니다. 운영자 같은 경우는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무 판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쓰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지만 플라스틱 전 단계를 보면 베니아판 같은 거로 얇은 그런 거로 만들어진 운영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도의 결과물들을 좀 더 정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쓰였던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자 같은 저런 곡선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그 수학적인 계산들을 요하는 이런 그 선들이 많죠. 예를 들면 자아지드가 설계한 그 DDP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자 가지고는 도면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건 컴퓨터의 도움이 없으면은 만들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요즘에는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시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레트라세트라서 글씨 쓰는 그런 도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글씨 모양을 판에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기호 같은 거 또는 사람 같은 거를 스케일별로 맞춰가지고 해놓은 나무 같은 것도 이제 크기를 정해놔가지고 해놓는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연필 같은 거로 종이를 깔고 뭐 문질러가지고 밑에 있는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 스크래치하는 그런 어떤 그 미술들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판 위에 있는 그 문양들을 새겨내기 위해서 손으로 막 문질러가지고 연필로 문질러가지고 그 형태들이 그 조각되어 있는 부조가 되어 있는 그런 형상들을 이제 떠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종의 그런 거죠. 저 판 위에 이제 연필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문질러가지고 그 판에 있는 것이 밑에 도면에 이제 배겨져 나와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도 이제 스케일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은 컴퓨터에서 BIM이라고 하는 것에 그 라이브러리 속에 저장이 돼서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쓰는 거로 바뀐 거죠. 사실은 여기하고 이 그 레트라세트의 이런 단계하고 컴퓨터로 가는 그 지금 BIM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같은 건데 BIM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컴퓨터 속에 넣어서 이제 저장해서 자유자재로 갖다 쓰고 불러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그런 또 망치면은 다시 더 긁어내가지고 바꾸는, 교체하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도면을 그리는 거는 수정과 변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한 시대가 된 거죠. 대신에 수정 전후의 상황들이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어떤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써보면 원고지에 쓰는 거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도면을 그리는 거에 있어도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들은 도면입니다. 도면을 갖다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트레이싱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뭐 지금도 트레이싱지를 쓰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트레이싱지 말고 또 중요한 종류 중에 지금 여러분이 잘 볼 수 없고 당시도 이제 한때 사용됐던 겁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건데 크로스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스지. 영문으로는 두 개, 크로스 페이퍼라고도 하고 클로스 그 페이퍼라고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천이라는 뜻이죠. 천이라는 뜻인데 크로스라는 교차한다는 그런 뜻인데 천을 짠다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됐던 상당히 고급의 그 제도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뭐 벽지라는 이런 말도 쓰는데 이 크로스지는 일제시대 도면들에 주로 이제 지금 남아 있어요. 국가기록원에 가면 이 크로스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 크로스지에 대한 글이라든지 이 일제시대 강점기 때 그려진 도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전봉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단연간에 걸쳐서 자료집을 여러 번 지금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크로스지는 천의 느낌을 주는 종이나 비닐을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제 부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추정하건대 크로스지는 천으로 직조한 이후에 이것을 사이징 처리한 종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통칭하는 제도 용지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죠. 인터넷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 같아요. 만져보면 일종의 천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직조한 이런 천의 느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다 그려진 도면들을 보면 정말 예술품 같은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지로 이제 출력을 하면은 크로스지로 또 이제 청사진을 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지의 모습은 밑에 지금 화면에 좀 아주 자세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여기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대전 성무소의 도면하고 하나는
수원의 이제 화옥문의 보수 도면입니다. 수리 도면에 대한 건데 아주 도면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도면에 그 도면도 이렇게 보면은 도면에 이제 그 그림들을 배치한 거라든지 글씨를 쓴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계획된 치밀하게 이렇게 어떤 그 사전에 그 설정을 해놓고 그린 이런 도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죠. 그리고 종이가 이런 크로스 같은 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아서 전달을 해주는 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여러 장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도면을 적게 그리고도 자기가 설계한 의도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이나 이런 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자르 교육 같은 게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모사해가지고 그리고 뭐 도면 같은 거 이제 치장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양사성 같은 사람, 1930년대에 이제 중국 실측 많이 했던 양사성 같은 사람들이 그린 도면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픽토리얼 히스토리 오브 차이니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도설 중국 건축사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그 도면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서 한 장의 도면에 내용들을 이렇게 채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도면을 대했을 때, 또는 도면을 그릴 때, 우리가 제도를 할 때 유념해야 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크로스지 같은 것이 아주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트레이싱지가 있습니다. 트레이싱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서지죠. 부서져서 바스러져 가지고 이제 사가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트레팔지라고 하는데 다시 또 이제 뭐 구워가지고 또 보관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면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청사진을 구우면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이 파랗게 나오고 면이 하얗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도면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청사진을 구울 때 이제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사진 굽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지만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도면 들고서는 저쪽 그 서대문 서소문 쪽 있는 데 가면은 그 서울시청 쪽에서 그 서소문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청사진 굽는 그런 그 상회들,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가져가가지고 구우면 이제 그 노란색 그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거로 하니까 이 손끝이 막 탄단 말이에요. 노랗게 이제 물이 들고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들이 이제 그 제작이 돼서 소통의 어떤 그 매개체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 이런 그 이제 그 CAD의 어떤 이런 도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출력을 해냅니다. 지금은 출력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출력한다, 이미지 출력한다, 도면을 출력한다. 그다음에 뭐 여기 과거에는 이제 이 청사진을 굽는다, 도면을 굽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도면을 출력한다, 도면을 프린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과 관련된 용어들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돼가는 경향들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목요연한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의 어떤 도면은 또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인지,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가능성들을 예견해보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양대 건축가 같은 경우는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의 흐름들, 건축가의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건축 도구의 변천, 건축 재료의 변천 이런 것들도 한양대 건축가라면은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한양대학이 건축가의 어떤 그 요람이 돼야 되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될 어떤 당위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선후배들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쉽게 사라져가는 것들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들이 한양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역사연구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은 역사연구실 혼자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고 저 혼자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전체 건축인들, 우리 한양대학의 건축의 총 동문들,
뭐 이런 분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른 학교에서도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모여있는 곳에도 보내주는 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유물 한두 점 갖고 있다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뭐 빛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빛나려면은 정말 더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다른 것들과 어울려서 있을 때 그 가치가 더 존중이 되고 빛이 나는 것이지, 내가 한두 점 소장하고 해서 그 애장품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의 어떤 가치의 공공성을 갖다가 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내보이고 거기에 보내고 그 좀 중요한 곳으로다 이렇게 좀 기증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한양대 전한정 교수님이라든지 김재준 교수님 쪽에서 이제 BIM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것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건축물,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관여하는 그런 어떤 정보 통합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잠깐 읽어보면 BIM의 대상은 건축물로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요구되는 정보를 매끄럽게 소통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정보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늘날에 발전되고 있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 컴퓨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그 속성 정보들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하고. 어쨌든 이런 것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속성 정보, 이 안에 있는 소스, 원천 소스들은 결국은 그건 사람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꺼내 쓰는 사람만 양산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꺼내 쓸 수 있는 그 창고에 물건을 채우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냐. 우리는 한다면 그걸 더 치중해서 해야 되겠죠. 창고에다가 뭘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양대 건축과 정도의 사람들로서는 그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리더의 어떤 학교들은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 더 좀 가 있고 자부심을 갖고 어떤 리더에서의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어떤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앞서도 이제 제도에서도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시스템에서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도면을 그리는 것, BIM 정보를 갖다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죠.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 풍부한 어떤 그 쓸 수 있는 원천 자원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꺼내 쓰는 것도 해야 되지만 집어넣어주는 것도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관심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도 뭐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또 이제 모형도 이렇게 만들죠. 3D 프린트라든지 또 도면을 실측하는 것도 스캐너, 3D 스캐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첨성대가 있는데 저걸 이제 3D 스캐너로다가 스캔해가지고 그리면 도면이 굉장히 정확할 것 같죠. 100%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하지 못하는 범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계가 언젠가는 완벽하게 100%를 다 해결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손이 더 정확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거로 지금 뭐 신체 일부까지도 지금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새로운 그 장비들로 인해 가지고 건축의 결과물, 제도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이 레이저 출력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레이저 출력기도 옛날에 이제 그 도트 프린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매끄러운 그 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원래 모습을 재현해내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 색깔들을 다 섞어서 만들 수 있고 또 길이와 뭐 폭을 조절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도 지금 갈수록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 다음에는 또 이것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또 뭔가의 또 하나의 어떤 것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스캐너 기능과 프린터 기능과 출력기의 기능들을 다 가진 복합기 같은 것도 요새는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특히 우리 복사기 같은 거면 복합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팩스도 보낼 수 있고 스캔도 하고 뭐 출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물건 속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이제 복합돼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형태가 점유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소형화되는 어떤 경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정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건축의 그 도면을 그리는 거, 건축을 구상하는 거, 또 건축을 시공하는 거 이런 거에 변환을 갖다가 초래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들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할 것인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뭐가 돼야 되느냐. 어떤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기계를 생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또는 구조공학자, 건축공학도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나름에 대한 어떤 영역들이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펼쳐져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히 하나의 어떤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그 뒤에 어떤 배경들까지도 읽어내면서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들을 이제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건축사 공부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과거로부터 우리가 알아냈던 그 경험들을 갖다가 이제 덮어 씌워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융합시켜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나가는 어떤 방향성들을 예견하고 제시하고 끌고 가는 어떤 그 원동력으로 삼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이 그 제도라는 그 시스템의 제도권의 시스템의 문제하고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과 도면을 그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그 기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후반부에 있는 요 제도와 관련된 많은 그 사진들은 전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건축 도구와 이제 도구와 건축 이거하고도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요 스케줄하고는 좀 달리 앞으로 좀 넘겨와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장 더 이제 그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학 2013년도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실기라고 하는 이런 시험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리는 자격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도 기능사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이제 아마 이것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전문적으로 도면만 그리는 이런 사람들 옛날에도 도면 그린 사람은 있었어요. 도면만 뭐 하루에도 수십 장씩 그려내는 그런 도면 기능사들이 있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전산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이런 기능사들이 또 등장한 거는 뭐 쓰는 도구는 다르지만 뭐 내용으로 보면 뭐 비슷한 어떤 그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외에도 이제 지금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은 일단은 이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설계, 일일 설계라는 게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손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 이거는 항구적으로 어느 한 단시간 내에 이제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뭐 항구적으로 간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겠지만 단시간 내에 이제 사라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적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보여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잘 진열이 돼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대략 이 두 가지 측면의 내용들을 물론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결부시켜서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하고 뒤를 이어서 이제 이런
도면을 그리는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